1654년 독일 마그데부르크 광장,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3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16마리의 말들이 양쪽에서 미친 듯이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발굽이 땅을 파헤치며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죠. 이 말들이 잡아당기는 건 구리로 만든 두 개의 반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두 반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기 한 방울조차 없는 완벽한 진공이었거든요. 황제 앞에서 이 실험을 선보인 오토 폰 게리케는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방금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활기찬 곳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바로 무의 정체입니다.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00년대 초 유럽 전역의 광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펌프가 특정 높이 이상으로는 절대 물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10m쯤 되면 딱 멈춰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믿고 있었죠.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 펌프 위쪽에 빈 공간이 생기면 자연이 그걸 싫어해서 물을 끌어올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10m에서 멈출까요? 자연이 진공을 그렇게 싫어한다면 끝까지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1644년 이탈리아 피렌체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실험실 한 구석에서 유리관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쪽 끝이 막힌 1m짜리 유리관이었죠. 그는 이 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뒤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유리관 속 수은이 스르륵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약 80cm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유리관 꼭대기에는 신비로운 공간이 생겼죠. 반짝이는 수은 기둥 위 약 20cm의 빈 공간. 거기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토리첼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방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공을 만들어낸 겁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유럽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어요. 신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게 교리인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존재한다니요. 한 프랑스 주교는 경로했습니다. 신조차 없는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반대편에서는 다른 신학자들이 맞섰죠. 아니, 신은 전능하시다. 진공도 만들 수 있으셔야 한다. 과학과 신학이 뒤엉킨 격렬한 논쟁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토 폰 게리케가 등장합니다. 마그데부르크의 시장이었던 그는 정치가이자 과학자였어요. 20년 전 그의 도시는 30년 전쟁으로 초토화됐습니다. 인구의 90%가 죽었고 그 자신도 모든 재산을 잃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재건하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엔 진공에 대한 진념이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는 세계 최초로 진공 펌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그 유명한 실험을 했던 거예요. 두 개의 구리 방구를 맞붙이고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냈습니다. 그러자 외부의 대기압이 두 방구를 강력하게 눌렀죠. 16마리 말의 힘으로도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관중들은 경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의 무게, 진공의 힘을 눈으로 목격한 거였으니까요. 게리케는 자신의 도시를 홍보하려 했지만 그가 진짜 증명한 건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실제한다는 사실이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진공은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없음이 실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진공 속에서는 빛이 어떻게 이동할까요? 소리는 공기를 타고 전달되니까 진공에선 들리지 않는다는 걸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종을 유리 용기 안에 넣고 공기를 빼면 종소리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태양빛은 진공인 우주 공간을 건너 지구까지 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천재가 등장해서 빈 공간에 대한 수학적 기초를 놓았습니다. 르네 데카르트였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유명한 그 철학자 말입니다. 1630년대 데카르트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죠. 수직으로 교차하는 축들을 이용해서 공간의 모든 점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바로 그 좌표계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데카르트의 좌표계는 빈 공간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줬습니다. 모든 물질을 제거해도 좌표계는 남아요. 빈 공간이 그냥 없음이 아니라 수학적 구조를 가진 실체라는 뜻입니다. 진공이 존재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였죠. 그리고 1680년대 아이작 뉴턴이라는 인물이 모든 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토리첼리의 진공, 데카르트의 좌표계, 갈릴레오의 운동 법칙, 그리고 자신의 중력 이론까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뉴턴 역학은 300년간 물리학을 지배하게 됩니다. 뉴턴의 우주에서 공간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무대였습니다. 그 위에서 행성들이 춤을 추고 사과가 떨어지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 그 완벽한 진공 속에서도 중력은 작용했어요. 지구와 달 사이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서로 끌어당길까요? 뉴턴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중력이 작동한다는 걸 증명했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미래 세대에게 맡겼죠. 19세기 과학자들은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테르라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고 빛은 그걸 타고 전달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에테르 이론이 힘을 얻게 된 데는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810년 12월 22일 네덜란드 해안 영국 전함 미노타우르호가 폭풍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어요. 영국 해군의 자랑이었던 이 전함은 나일 해전 트라팔가르 코펜하겐에서 싸웠던 역전의 용사였죠. 하지만 그날 밤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해사들은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배는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570명의 수병이 차가운 바다에 목숨을 잃었죠. 나폴레옹은 적의 불행을 환영했지만 동시에 걱정했습니다. 프랑스 상선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거든요. 해안선을 따라 등대가 있긴 했지만 그 희미한 빛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랑스 최고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불렀습니다. 더 밝은 등대를 만들어라. 그 임무는 젊은 엔지니어 프레넬에게 떨어졌습니다. 프레넬은 이미 빛에 대한 혁명적인 이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빛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이론이었죠. 파동 이론으로 회절을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입자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식을 이용해서 특수한 렌즈를 설계했어요. 동심원 모양의 프리즘들이 빛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쏘는 렌즈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레넬 렌즈를 장착한 등대는 기존보다 10배 이상 밝았어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죠. 100년이 지날 무렵 1만 개가 넘는 등대가 프레넬 렌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썼어요. 100만 척의 배를 구한 발명. 하지만 프레넬의 업적은 실용적 성공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빛이 파동이라는 걸 결정적으로 증명했거든요. 그럼 빛의 파동은 뭘 타고 전달될까요? 물결은 물을 타고 소리는 공기를 타고 갑니다. 빛도 뭔가 매질이 필요할 거예요. 에테르 이론이 부활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천재가 나타나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밝혀냈을 때 에테르 이론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맥스웰이 그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건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 중 한 명, 마이클 패러데이였어요. 1791년 런던 교회의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난 패러데이는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14살에 재본소 도제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 재본소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손님들이 맡긴 책을 재본하면서 패러데이는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책, 철학책, 모든 걸 읽었어요. 지식에 굶주린 소녀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20대 초반 그는 당대 최고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의 조수가 됐습니다.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패러데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물리적 직관이었습니다. 수학은 서툴렀지만 자연 현상을 꿰뚫어보는 눈은 누구보다 뛰어났죠. 19세기는 전기와 자기의 시대였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쿨롱은 전하 사이의 힘을 측정했어요.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볼타는 전지를 발명했죠.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은 번개가 전기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기와 자기가 뭔가 연결돼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패러데이가 결정적 발견을 했습니다. 1831년 그는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걸 발견했어요. 전자기 유도였습니다.
반대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겼죠. 전기와 자기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였던 겁니다. 하지만 팰러데이의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장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아름다운 선들이 나타납니다. 패러데이는 이 선들이 단순한 시각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라고 생각했어요. 공간 자체가 자기력을 전달하는 매질이라는 겁니다.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많은 수학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간에 뭔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나? 하지만 한 젊은 스코틀랜드 물리학자가 패러데이의 천재성을 알아봤습니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었어요. 맥스웰은 어렸을 때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야? 만족스러운 답을 못 들으면 더 강하게 물었죠. 그게 정확히 뭐냐고? 이 끈질긴 호기심이 그를 위대한 과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맥스웰은 패러데이의 직관을 수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나타내는 방정식들을 결합하자 파동 방정식이 나온 겁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만들어내면서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파동이었죠. 맥스웰은 이 파동의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초속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맥스웰은 깨달았습니다. 빛이 바로 전자기파였던 겁니다. 1000년 넘게 인류를 밝혀온 빛의 정체가 전기와 자기의 춤이었던 거예요. 맥스웰은 단 4개의 방정식으로 전기, 자기, 빛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100년 뒤 아인슈타인은 자기 방벽에 세 사람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뉴턴, 패러데이, 그리고 맥스웰이었어요. 파동이 전달되려면 흔들릴 매질이 필요하니까요. 물결은 물을 타고 소리는 공기를 타고 그렇다면 빛은 에테르를 타고 가는 거였죠. 1887년 미국 클리블랜드 두 과학자 마이컬슨과 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실험 장비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에테르를 찾아내는 것. 지구가 우주를 초속 30km로 달리고 있으니 에테르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논리였죠. 마치 달리는 차 안에서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요. 그들은 빛을 두 방향으로 쏴서 속도 차이를 측정하려 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마이컬슨은 떨리는 손으로 측정 장치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도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실험 장비가 잘못됐나 싶어서 다시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계절을 바꿔가며 1년 내내 측정했죠.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빛의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재든 정확히 일정했어요.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과학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물리학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1905년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 26살의 무명 공무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컬슨 몰리 실험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담한 결론에 도달했죠. 에테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겁니다. 빛은 매질 없이도 진공을 통과할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빛의 속도가 관측자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는 거였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관측자에 따라 시간은 느려지거나 빨라지고 공간은 수축하거나 팽창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에테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에테르는 없었던 겁니다. 빛은 매질 없이도 진공을 건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20세기 초 양자역학이라는 괴물이 등장했거든요. 1928년 영국 케임브리지 폴 디렉이라는 26살 청년이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정식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하나로 합치는 방정식이었죠.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전자를 설명하는 해답은 당연히 나왔는데 그 외에 또 다른 해답이 튀어나온 겁니다. 전자와 똑같은데 전하만 반대인 입자를 예측하는 해답이었죠. 디렉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이건 뭐지? 계산 실수인가?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틀린 게 없었어요. 4년 뒤 1932년 미국의 칼 앤더슨이 우주선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입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전자처럼 생겼는데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는 입자였어요. 양전자, 최초의 반물질이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디렉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진공과 무슨 상관일까요? 모든 게 상관이 있습니다.
디렉은 진곡을 바다로 상상했습니다.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로 가득 찬 무한히 깊은 바다여. 평소엔 보이지 않지만 충분한 에너지를 주면 그 바다에서 입자, 반입자 쌍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였죠. 실제로 고에너지 실험실에서 이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감마선을 쏘면 진공에서 전자와 양전자가 쌍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자들은 디렉의 바다를 조금 다르게 이해합니다. 우주는 장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전자장, 광자장, 쿼크장, 모든 입자마다 대응하는 장이 있습니다. 이 장들은 우주 구석구석에 존재하며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건 이 장에 들뜬 상태일 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콘서트홀에 수만 명의 관중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게 진공 상태예요. 완전히 정지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숨 쉬고 기침하고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 요동입니다. 그러다 누군가 벌떡 일어섭니다. 입자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 옆 사람도 일어서고 파도처럼 웨이브가 전달되죠. 입자의 이동입니다. 웨이브가 끝나면 모두 다시 앉습니다. 입자가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관중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장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1940년대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이 장들의 상호작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와 빛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아내려 했죠. 계산은 악몽이었습니다. 답으로 무한대가 나왔거든요. 전자가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하면 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파인만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료들은 기발한 해법을 찾아냈어요. 재규격화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한대끼리 서로 상쇄시켜서 유한한 값을 얻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좀 야매 같았지만 놀랍게도 작동했습니다. 실험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전자의 자기 모멘트를 소수점 12자리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밀한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머리카락 굵기 오차 범위로 재는 것과 같은 정밀도입니다. 양자역학은 진공에 대한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진공은 완전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입자를 모두 제거해도 장의 진동은 멈출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이죠. 이걸 0점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절대 영도에서도 모든 물질을 제거해도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예요. 이게 진짜일까요? 1948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카시미르가 기발한 예측을 했습니다. 진공 속에 두 개의 금속판을 아주 가까이 놓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금속판 사이엔 파장이 긴 양자 요동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깥쪽엔 모든 파장의 요동이 존재하죠.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미는 압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진공이 금속판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49년이 흘렀습니다. 1997년 미국의 한 실험실 스티브 레모어라는 물리학자가 숨을 죽이고 측정 장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배치된 두 금속판 사이의 힘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카시미르가 예측한 힘이 정확히 측정됐어요. 진공이 정말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빈 공간이 물리적 실체라는 결정적 증거였죠. 카시미르 효과는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닙니다. 나노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들은 이 힘 때문에 골치를 앓아요. 아주 작은 기계 부품들이 카시미르 힘 때문에 서로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반대로 이걸 이용하면 마찰 없는 나노 베어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은 금속 표면에 특수한 패턴을 새겨서 카시미르 힘의 방향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어요. 진공의 힘을 제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실험이 있습니다. 2011년 스웨덴 연구팀이 동적 카시미르 효과를 관측했어요. 거울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진동시키면 진공에서 광자가 튀어나온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확인한 겁니다. 물론 거울을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초전도 회로를 이용했죠. 하지만 원리는 똑같았어요. 문자 그대로 무에서 빛을 창조한 실험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말했습니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2500년간 이 말은 철학과 과학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 고대의 지혜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공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시끄러운 공간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1998년 두 팀의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운명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초신성을 관측하고 있었어요.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 측정하려 했죠. 그리고 중력 때문에 팽창이 얼마나 느려지는지도 알아내려 했습니다. 몇 년간의 관측 끝에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팀 리더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우주가 느려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라지고 있었어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었던 겁니다. 브라이언 슈미트는 회상합니다. 팀원들과 결과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흥분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동시에 이 결과를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대편 팀에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들도 이거 보고 있나요?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도 봤습니다. 뭔가가 우주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암흑 에너지라고 불렀어요. 우주의 70%를 차지하는 정체불명의 에너지였죠.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이겁니다. 진공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게 중력과 반대로 작용해서 우주를 팽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우주 팽창 속도를 측정해서 진공 에너지의 실제 값을 알아냈죠. 결과는 1세제곱미터당 양성자 질량 하나 정도였습니다. 엄청 작죠? 하지만 문제는 이론적 예측이었어요. 양자장 이론으로 계산하면 관측값보다 120자릿수나 큰 값이 나옵니다. 잠깐 120자릿수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콜럼버스는 지구 크기를 25% 잘못 예측했고 그것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하지만 120자릿수 차이는 이건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가장 압도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예측 실패입니다. 왜 진공 에너지가 이론 예측보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작을까요? 그것도 정확히 0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값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우주상수 문제라고 부릅니다. 아인슈타인은 1917년에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상수를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내 생애 최대의 실수라고 했어요. 우주가 정적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80년 뒤 밝혀진 건 그가 틀렸지만 동시에 맞았다는 거였습니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지만 우주상수는 실제로 존재했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진공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가 우주 전체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더 이상한 건 이 값이 조금만 달라도 우주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100배만 컸다면 우주는 탄생 후 1억 년도 안 돼서 너무 빨리 팽창해버렸을 겁니다. 은하는커녕 별 하나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물질이 흩어졌겠죠. 100배 작았다면요? 우주가 이미 오래전에 수축해서 빅크런치로 끝났을 겁니다. 생명은 최소한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자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4%만 강했어도 탄소가 항성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탄소 없이 생명이 가능할까요? 강한 핵력이 1%만 약했다면 양성자가 불안정해서 원자핵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우주는 수소만 가득한 단조로운 곳이 됐겠죠. 물리학자들은 이 미세 조정의 수수께끼 앞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부는 인류 원리로 설명합니다. 우주가 생명 친화적인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존재해서 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순환 논리 같지만 다중우주 이론과 결합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진다면 그중 하나쯤은 우연히 생명 친화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설명을 싫어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말했어요. 이건 과학이 항복하는 겁니다. 왜 이런 값을 가지는지 설명하는 대신 그냥 운이 좋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완전한 무는 가능할까요? 모든 물질을 제거하고 모든 에너지를 빼내고 심지어 양자장까지 없앤다면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한 시공간이 있고 시공간이 있으면 양자장이 있거든요. 그럼 우주 자체를 없앤다면요? 빅뱅 이전처럼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공간과 시간 자체가 그때 태어났어요. 그럼 그 이전엔 뭐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성립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있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빅뱅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거부했습니다. 너무 종교적으로 들렸거든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와 너무 비슷했죠. 하지만 이 이론을 제안한 사람은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조르주 르메트르였어요. 1896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르메트르는 원래 군인이 되려 했습니다. 1차 대전이 터지자 그는 포병으로 참전했어요. 전쟁터에서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군대가 지급한 포병 교범에 수학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젊은 르메트르는 상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상관은 화를 냈죠. 감히 군 교범이 틀렸다고? 르메트르는 불복종 혐의로 찍혔고 군대에서 승진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르메트르는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물리학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사제가 되면서도 그는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죠. 1027년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방정식이 자연스럽게 팽창하는 우주를 예측한다는 걸요.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방정식이 팽창하는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냉담했어요. 당신 수학은 맞지만 물리학 감각은 형편없군요.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적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정식에 우주상수라는 걸 억지로 집어넣어서 팽창을 막았죠. 하지만 2년 뒤 에드윈 허블이 관측 증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들이 모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우주가 정말로 팽창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우주 상수를 내 생애 최대의 실수라고 불렀어요. 르메트르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점점 더 가까워지다가 결국 한 점에 모일 겁니다. 르메트르는 이걸 원시원자라고 불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밀도와 온도를 가진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죠. 나중에 프레드 호일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이 이론을 비웃으며 빅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붙어버렸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아서 에딩턴 경은 말했어요. 현재 질서의 시작이라는 개념은 나를 혐오스럽게 한다. 아인슈타인조차 르메트르의 물리학을 끔찍하다고 했죠.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1960년대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빅뱅 이론은 확고한 과학이 됐습니다. 사제이자 과학자였던 르메트르는 자신의 이론이 승리하는 걸 보고 1966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1980년대 앨런 구스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초기 우주가 극도로 빠르게 팽창했다는 이론이죠. 얼마나 빠를까요? 눈 깜빡할 시간보다 훨씬 짧은 순간에 우주가 상상도 못할 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원자 하나가 순식간에 은하보다 커지는 수준이에요. 왜 이런 미친 듯한 팽창이 필요했을까요? 빅뱅 이론만으로는 설명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우주가 왜 이렇게 균일한지, 왜 공간이 평평한지, 왜 자기 홀극이 관측 안 되는지 같은 거죠. 인플레이션은 이 모든 퍼즐을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플레이션이 증거를 남겼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양자 요동이 우주 크기로 늘어나면서 밀도 차이를 만들었어요. 이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은하와 별을 만드는 씨앗이 됐습니다. 그리고 빅뱅 직후 나온 빛인 우주 배경 복사에 이 패턴이 찍혀 있죠. 2003년 위킨슨 탐사선이 이 패턴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의 예측과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118억 년 전 우주 탄생의 순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건 인플라톤이라는 가상의 장이었습니다. 이 장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 진공 에너지가 엄청났고 그게 우주를 미친 듯이 밀어냈다는 거죠. 그러다 인플라톤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끝났고 그 막대한 에너지가 물질과 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뜨거운 빅뱅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한 곳에서만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양자 요동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어떤 곳에서는 멈췄을
비웃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멈춘 곳마다 새로운 우주가 탄생했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우주가 계속 태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 우주가 무한히 많은 우주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각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우주에서는 전자가 더 무겁거나 빛의 속도가 다르거나 진공 에너지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건 순전히 운입니다. 이 우주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끈 이론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여분의 차원이 말리는 방식에 따라 10의 500승가지나 되는 서로 다른 진공 상태가 가능하다고 해요. 각 진공 상태마다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집니다. 우리 우주는 그 광대한 풍경 속 한 점일 뿐이죠. 로저 펠로즈 경은 더 대담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등각순환 우주론이라는 건데요. 우주가 끝없이 반복된다는 이론입니다. 우주가 무한히 팽창한 뒤에는 모든 질량이 사라지고 빛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 상태는 수학적으로 빅뱅 직후와 똑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서 다음 우주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주는 영원히 반복됩니다. 끝없는 윤회 속에서요. 펠로즈는 이전 우주의 흔적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원형 패턴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전 우주에서 있었던 초대 질량 블랙홀 충돌의 증거일 수 있다고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우연히 생긴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하지만 펠로즈의 용기는 존경받습니다. 80대의 노벨상 수상자가 여전히 우주의 비밀을 풀려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리 스몰리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블랙홀 내부에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우주 자연 선택 이론을 제안했어요. 블랙홀 중심에는 특이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공간과 시간이 완전히 뭉개지는 그 점에서 빅뱅처럼 새로운 시공간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 모든 이론들, 영원한 인플레이션, 끈 이론의 풍경, 순환 우주, 우주 자연 선택,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 우주가 유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우주가 있고 우리는 그중 하나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건 코페르니쿠스가 시작한 혁명의 궁극적인 귀결입니다. 500년 전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뒤 태양도 특별하지 않다는 걸, 우리 은타도 수천억 개 중 하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우주 자체도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1973년 에드워드 트라이온이라는 물리학자가 컬럼비아 대학교 세미나에 앉아 있었어요. 발표자가 우주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트라이온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가 진공 요동으로 생겨났다면 어떨까요? 청중들은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트라이온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에 짧은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죠. 우주는 진공 요동인가?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계산하면 정확히 0이 될 수 있다고요. 물질과 복사의 양의 에너지, 중력의 음의 에너지, 이 둘이 정확히 상쇄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도 진공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양자역학이 허용하는 일시적인 에너지 대여로요. 트라이온은 논문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우주는 단순히 때때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치 비눗방울처럼 우주가 진공에서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방울 안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천체 물리학자 로렌스 크라우스가 이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뭐로부터의 우주라는 책을 펴낸 거예요. 양자 물리학이 정말로 무에서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는 강연에서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아니, 사실 무에서 뭔가가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할 겁니다. 하지만 철학자 데이비드 엘버트가 뉴욕타임스 서평에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크라우스가 말하는 무는 진짜 무가 아닙니다. 그의 진공은 양자장으로 가득 차 있고 물리 법칙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건 철학자들이 2000년 넘게 고민해온 그 무가 아닙니다. 입자가 진공에서 튀어나오는 건 내 주먹에서 손가락들이 재배열되면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손가락들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이건 무에서의 창조가 아닙니다. 엘버트의 비판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양자 요동으로 우주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해도 양자역학 법칙 자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법칙들은 왜 하필 이런 형태일까요?
다른 법칙도 가능했을까요? 법칙이 없으면 진공 요동도 없습니다. 그럼 법칙의 기원을 설명할 더 근본적인 이론이 필요하겠죠. 그 이론은 또 다른 법칙을 필요로 하고 무한회귀입니다. 크라우스는 반박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완전한 무, 절대적 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뭔가가 존재한다면 그건 이미 무가 아니니까요. 과학자로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물리적 무, 즉 진공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엘버트의 지적을 인정하는 셈이었죠. 과학은 궁극적인 왜에는 답할 수 없다는 걸요. 현재 진행 중인 실험들도 흥미진진합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거대강 입자 충돌기는 양성자를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충돌시킵니다. 충돌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모이면서 진공에서 새로운 입자들이 쏟아져 나와요. 2012년 발견된 힉스 입자도 이렇게 찾았죠. 힉스장은 우주를 채우고 있는 또 다른 양자장으로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힉스장이 없었다면 전자도 쿼크도 질량이 없었을 거예요. 우주는 빛으로만 가득한 곳이 됐겠죠. 힉스 입자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는 좀 불안합니다. 현재 측정값으로 계산하면 우리 진공이 사실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진짜 안정한 상태는 훨씬 낮은 에너지에 있고 우리 우주는 언젠가 그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산꼭대기에 올려놓은 공처럼요. 평평한 곳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살짝만 건드리면 골짜기로 굴러떨어질 수 있죠. 다행히 그 확률은 극히 낮고 일어나더라도 수백억 년 이상 걸릴 거라고 추정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력파 관측도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5년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가 인류 최초로 중력파를 감지했어요. 상상도 못할 먼 곳에서 두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시공간의 파문을 일으켰고 그게 지구까지 도달한 겁니다. 중력파는 진공을 통해 전파되는데 그 속도가 정확히 빛의 속도와 같다는 게 확인됐어요.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밀한 실험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우주 기반 중력파 관측소인 라이사가 2030년대에 발사될 예정이에요. 지상 관측소보다 훨씬 긴 파장의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어서 초대질량 블랙홀의 충돌이나 초기 우주의 사건까지 관측 가능합니다. 빅뱅 직후 1초도 안 돼 벌어진 일들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진공의 성질을 이용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은 카시미르 효과를 이용해서 마찰 없는 나노 베어링을 만들려 시도했어요. 금속 표면에 특정 패턴을 새기면 카시미르 힘이 방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거 이용하면 윤활유 없이도 부품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나노 로봇 같은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거예요. 더 야심찬 꿈도 있습니다. 진공 요동을 이용한 우주선이에요. 진공 에너지 로켓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우주선 한쪽에서는 진공 요동을 억제하고 반대쪽에서는 증폭시키면 불균형 때문에 추진력이 생긴다는 거죠. 연료가 필요 없으니 이론적으로는 영구적으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추진력을 얻으려면 극도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해서 현재의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어떨까요? 1994년 멕시코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레는 워프 드라이브의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어요. 우주선 앞쪽의 공간을 수축시키고 뒤쪽을 팽창시키면 우주선 자체는 빛보다 느리게 움직여도 전체적으로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필요한 에너지였어요. 목성 전체를 에너지로 바꿔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한 연구는 워프 버블의 모양을 최적화하면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 질량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여전히 엄청나지만 목성보다는 낫죠. 더 흥미로운 건 음의 에너지가 필요 없는 버전입니다. 완전히 빛보다 빠르진 않지만 광속에 아주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지만 적어도 물리 법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진공에 대한 연구는 순수 과학을 넘어 철학적 질문까지 건드립니다. 우리 우주는 왜 존재할까요? 왜 아무것도 없는 대신 뭔가 있을까요? 라이프니츠가 300년 전에 던진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양자역학은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려면 양자역학 법칙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무한회귀에 빠지는 거죠. 종교적 설명도 있습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근본 질문을 한 단계 뒤로 미룰 뿐입니다. 그럼 신은 왜 존재하냐는 질문이 남거든요. 신학자들은 신은 필연적 존재라서 존재 이유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럼 우주도 필연적 존재일 수 있지 않냐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결국 왜 무가 아니라 유인가라는 질문은 과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에는 답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왜에는 답하지 못하거든요. 이건 과학의 한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과학은 관측과 실험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다루니까요.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감각으로 느낄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어떤 의미에서 그가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무, 절대적인 비어있음은 정의상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존재한다면 그건 이미 무가 아닌 거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진공을 연구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됐습니다. 비어 보이는 공간에도 끊임없이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입자가 생겨났다 사라지고 장이 진동하고 에너지가 요동칩니다. 우주에서 가장 텅 빈 곳조차 생명으로 들끓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존재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엇이 없는지 알아야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토리첼리의 수은 기둥에서 시작해서 양자장 이론과 암흑 에너지까지 400년의 여정을 거쳐 우리는 점점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주변의 빈 공간에서는 무수한 양자 요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죠. 당신 손과 책상 사이의 공간, 당신 눈과 화면 사이의 공간, 그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공은 우주에서 가장 떠들썩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기억하세요. 별과 별 사이의 광활한 어둠, 그 비어 보이는 공간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곳이라는 걸요. 거기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비밀이 우리 우주의 운명을 결정할 힘이 숨어 있습니다. 진공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다를 탐험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항해자들이죠. 토리첼리가 처음 진공을 만들었을 때 그는 우주의 비밀을 조금 엿본 것뿐이었습니다. 게리케가 16마리 말로 실험했을 때 그는 진공의 힘을 증명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디렉이 반물질을 예측했을 때 그는 진공이 바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암흑 에너지가 정확히 뭔지, 왜 하필 이 값을 가지는지, 진공이 정말로 안정한지,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지. 하지만 그게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쩌면 100년 후 과학자들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을지도 모릅니다. 2020년대 사람들은 진공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네요. 그리고 그들 역시 여전히 완전한 답을 모를 겁니다. 새로운 발견은 항상 새로운 질문을 낳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질문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진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양자역학을 낳았고 반물질을 발견했고 우주의 운명을 밝혔습니다. 물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거기엔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말하거든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많은 것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했죠. 진공은 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의 시작이었던 겁니다.